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세혁입니다. 김세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4,8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달려주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세로 출발한 시장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한 그런 시장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상위 1%는 지금에서는요. 초고수들의 지금 실시각 순매수 매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상위에는 한미반도체, 매도 상위에는 D&D 파마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제약주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프라이미티픽 시간에는요. 딜살테스 김진균 전문가의 공략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HBM4 수율 핵심의 솔루션 기업을 공개한다라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에는요. 반도체주 이 TSMC의 깜짝 실적과 더불어서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딥톡 시간에는요. 지난해 말 8만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최근 9만 5천 선을 넘으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 줄다리기 중인 코인 신작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6일 금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드 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증시 프라임타임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1% 초고수들의 실시간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파헤쳐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자체는 11거래 연속 올랐다. 꿈의 5,000피에 바짝 다가섰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이 계속 이거 상승하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보면 막 열불이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시장 보면서 네. 약간 여기저기 뉴스들 보면서 와 코스피 이제 5천 시대 가나 막 네. 증권사 목표치 줄줄이 상향 막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기사 제목은 화려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느끼기에는 와 진짜 불장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맞아요. 은행에서 돈 빼갖고 주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장을 보면은 이거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이러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4,800 돌파했습니다. 네. 와 대단하다. 뭐 다들 박수 치고 있을 텐데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시장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승이 견고하고 건강한 상승인가 하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저는 시장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뭐 지금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지수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고평가는 아니지만 약간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건강하게 탑을 쌓아서 시장이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위태위태하게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고점은 더 올라가겠지만 원래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 맞아요. 중간에 한번 눌림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과열된 상태로 고점만 너무 좀 올리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보통 이 과열을 풀어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로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투매. 그냥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 투심 싹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판을 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베스트죠. 이렇게 과열된 증시가 위에서 횡보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없게. 재미없게 횡보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기가 점점 식어들고 네. 그렇게 횡보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사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식을 할 때는 좋은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놔야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지금 시장 막 좋다 하면서 막 나만 소외감 느끼는 건가? 나만 바본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밀릴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올라간다고 또 환호만 하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하면서 전략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초고수들은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많이 담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10가지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반도체주 올라와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에 보로노이 올라와 있고요. 4위에 메지온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LG CNS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오픈 AI, 챗GPT의 공식 파트너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오픈 AI가 국내 기업과 공식 파트너사로 된 거는 삼성 SDS에 이어서 두 번째다라고 하는데요. LG CNS 이러한 이슈 덕분에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LS 일렉트릭 저희 방송에서 공략주로 언급됐었던 종목이죠. 수익을 많이 내줬던 종목입니다. 5위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6위에 있는 대한항공이 무려 8% 내외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중국의 한일령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 또한 미국 AI 투자의 동시 수혜주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AI 관련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항공화물 업황도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게 그런 분석이고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까지 모조리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 올라와 있는 코미코 역시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방 반도체 출하 확대 덕분에 올해까지도 가동률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상승 이어가지고 있고요. 이외에 현대차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상위 10가지 종목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한미반도체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언급을 해주셨었던 종목이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좀 좋아라 맞습니다.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 가족방분들이라던가 같이 유튜브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되게 효자 종목이고 쉬운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렌드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덩치 큰 우량주가 뭐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그런 종목들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많이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성격보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제 TSMC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원래 SK하이닉스한테 TC본더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었다가 네. 최근에 마이크론한테까지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도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고 사실 SK하이닉스 실적 잘못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미반도체도 실적 좋겠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물려도 걱정이 안 된다. 왜냐면 얘는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게 단점으로 뽑혔던 것이기도 했는데 마이크론까지 사업의 방향성을 넓혔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TSMC 뭐 다 실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그래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보통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약간 이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 더 가겠지라고 판단해서 매매하는 거는 웬만하면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미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 추세 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리저 밴드 상단선 라인 딛고 지금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인데 네. 한미반도체한테 되게 부담적인 요인은 이 아래에 있는 갭자리거든요. 제가 하나 좀 팁을 남겨드리면 네. 주가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종종 보여요. 네. 이거 이제 갭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메꿀 가능성은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윗갭이 있는 종목,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때 보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걸 메꾸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아래에 갭 있죠. 얘가 이 자리를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번에 가게 될지 뭐 2주일 뒤에 갈지 한 달 뒤에 갈지 모르지만 결국 24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눌림을 줬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지금의 상승 추세가 끊기게 되면 그때는 이 아랫갭 자리를 메꾸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자리는 주봉상 또 갭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뭐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14만 5천 원까지 빠질 거예요라고 하면 분명히 욕 먹을 거거든요. 그쵸.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데 무슨 네. 나쁜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겠지만 전 지금 당장 밀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추세를 이탈했을 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 계획 중이신 분들은 지지선을 확실히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아 무섭다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또 괜찮을 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까지 밀리면 손실률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지지선은 좀 확실히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6만 5천 원 라인 이 자리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이고요. 이 자리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좀 크니까 여기서 볼벤 상단선 한 17만 원 정도 라인, 17만 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한미반도체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 지금 이거 대충 캡처해 두시고 네. 이런 흐름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점 올릴 수 있어요. 다만 17만 원 정도 선을 이탈했을 때는 이 아래 보이는 갭자리 있죠. 이 갭자리까지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17만 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혹은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한미반도체를 장기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힘을 좀 세게 준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번 주에 추세 타고 움직여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 하락의 갭을 메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지지선 17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짚어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팔고 있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사기 종목들에는요. 네, 로봇주가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3위의 클로봇은 9%까지 상승폭을 키워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원전주도 괜찮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주 내내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3%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의 HPSP도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에서 공략주였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달려주고 있습니다. 6% 이상의 상승폭을 키워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9위의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줬습니다. 110만 원까지 TP를 올렸는데요. 미국향 초고가 변압기 수출 증가가 지속이 되면서 전력기기 부문 안정적인 이 개선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오토웨버 1% 내외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50만 원 선에 바짝 달가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는 이 종목도 대표님이 좀 꾸준하게 짚어주셨었던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도 상승 추세를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거 왜 올라요?라고 네. 하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사실 뭔가 막 새롭게 이슈가 막 등장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네.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냥 상승 이것 때문에 상승한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지금 막 나오고 네네, 있을 뿐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상승 근거가 부족한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좋지 않아요? 원전 산업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 전력 수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원전 좋죠.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알게 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알았죠. 사실. 작년부터 계속 네. 이거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시장 트렌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승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막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약간 막 이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새롭게 추가된 가치는 없거든요. 기존 가치를 재탕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과열됐다 보니까 종목들 안에서 강했던 업종 대표 우량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그냥 쏠리면서 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는 건 가치적인 접근보다는 이 과열 시장인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만 잡고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산에너빌리티도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죠. 박스권을 돌파하면 위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두산에너빌리티도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지금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렇죠. 상위 1%라는 사람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왜 잘 팔까? 가고 있는데 또 매도하고 있네. 와, 얘들 진짜 주식 못한다. 어떻게 상위 1%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네. 제가 말했지만 기대감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과열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차트적인 분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쌍봉 패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쌍고점을 찍었다, 뭐 쌍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지금 저리를 보면은 일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중간에 횡보 나오고
전고점 부근이에요. 그럼 얘가 이 자리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75,000원 정도 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적게 빠진다라고 하면 83,000원일 거고 이 자리 지지 못하면 75,000원까지 밀리는데 만약에 75,000원 이탈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쌍봉 패턴이라 그래서 이제 아래로 하락 추세로 쭉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자, 그럼 현 구간에서는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박스권 돌파해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일부는 챙기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안착하면 위로 더 가겠지만 여기를 돌파 못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내 수익을 다 반납하거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여기 한 92,000원 정도 라인이죠. 이 정도 라인을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갱신해서 추가적인 우상향 추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지지 라인을 83,000원 정도 라인으로 잡고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추세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가능 대장주만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종목도 한미와 비슷하게 하락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 짚어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는요. 고수들이 5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순매수 10가지 종목입니다. 네, 오늘 10가지 종목들 보시면요. 네, 일단은 현대차 우선주가 오늘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위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3일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약세로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림지주가 7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 상위의 지주사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죠. 하림지주도 그중에 하나였고요. 오늘은 5거래일 순매수로 이름을 옮긴 하림지주입니다. 오늘 2%대 상승세 이어가 주고 있고요. 8위의 SK스퀘어,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꼽히고 있죠. 새해부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SK스퀘어 존재감을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머티리얼즈도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글로벌 최대 난제로 꼽혔던 에이즈 그리고 암 시장에서 지금 세척 기술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함께 오늘장 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매수 상위 5개 종목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삼양식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그 K푸드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 작년 한 중후반부터 되게 낙폭을 계속 키워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닭볶음면 막 이러면서 삼양식품 관련해가지고 식품 관련주 최고다 막 이러면서 네. 막 미친 듯이 그 당시에 막 황제다 황제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그 당시에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걸까요? 삼양식품이 왜 올라갔을까요? 불닭 때문에? 그렇죠. 불닭이 잘 팔려서 그렇죠. 네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다. 그렇다는 소리는 실적이 엄청 기대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종목도 화장품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던 건데 작년에 얘가 잘 갔던 이유, 작년 초반부터 잘 갔던 이유가 뭘까요? 작년 초반에 상호 관세며 막 이런저런 불안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네. 막 상호 관세하고 트럼프가 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침체 올 거다. 야, 이 큰일 났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서 주목받는 게 뭐다?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 관련주들 위주로 잘 갔던 거고 네. 상호 관세가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면서 금리 인하도 시작됐다 하면서 이제 실적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그때부터 기술주들이 바톤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삼양식품 실적이 나빠졌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악재 터진 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 시장 트렌드에 안 맞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삼양식품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빠지는 이유? 현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양식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시장 조정 사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시장 조정을 주게 되면 그때 식품 관련주랑 화장품 관련주들 다시 반등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화장품이나 식품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 좋은데 얘도 결국 따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계속 사면 안 돼요.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이럴 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계속 주간 순매수 종목의 상위에 계속 이름을 네네. 올리고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그런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열 증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쯤은 이제 눌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야, 그럼 눌리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눌릴 거 아니야. 그럼 경기 침체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번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2026년 실적도 엄청 탄탄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 관련해가지고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경고점을 갱신한다라는 기대보다는 시장이 빠질 때 우리는 또 뭐라도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이런 느낌으로 삼양식품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삼양식품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딱 주봉상 61선까지 조정을 준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강한 상승동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61선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절반의 법칙 막 얘기했던 거 네네. 어제 기억나나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인다. 자, 삼양식품 돌려볼게요. 자, 이때 급격하게 낙폭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만큼 반등했죠? 딱 절반 반등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급격하게 낙폭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 나면 어디까지 갈까요? 절반 정도? 그러면 그 자리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의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실적 관련주에 눈길이 갈 수 있고 삼양식품이 지금 반등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이 종목을 내가 분할로 나눠서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매수세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반드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낙폭을 좀 더 키운 다음에 반등이 절반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준점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주봉상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는 만큼 삼양식품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만 2천 원 라인, 11만 원 라인을 꼭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선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삼양식품 투자 중이신 분들은 그 정도 선까지 평단을 조절해 놓는다던가 하면서 구간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절반의 법칙에 따라서 삼양식품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법칙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뒤에 나올 QR 타고 들어가셔서 전략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는 순매도 10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요. 네, 대부분 제약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TSMC의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오늘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화랑을 타고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TSMC 어닝 서프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 CEO도 AI 버블론을 불식시키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전릭스 올라와주고 있고요. 테크윙도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그중에서도 장비주죠. 유진테크가 10위에 포착됩니다. 고객사 삼전릭스를 두고 있고요. 반도체 캐펙스가 살아날 때 실적이 바로 반응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총 상위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삼전릭스와 함께 네이버까지 나란히 2, 3, 4위에 이름 올려주고 있고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후에 시가총액 신고가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점을 높여가 주면서 200만 원 선의 주가 바짝 다가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종목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제약주 알테오젠을 좀 보도록 할 텐데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사실 뭔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했는데 없네. 별게 없네요. 그러니까 상승분 11월, 12월 상승분 좀 반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눌리고 있는 거 악재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따라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해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는 저라면 오히려 추매각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과열됐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정상입니다. 네. 이 코스피의 과열을 풀기 위해서는 횡보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럼 횡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매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코스닥이 자기 매력을 어필해
그래야 코스피 쪽 자금을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유입시키면서 최근 올라갔던 종목들이 횡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과열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쪽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선택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네.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선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얘네 둘이 안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얘네들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약세를 보일 때 좀 준비해 놓을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상승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 무조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을 터를 좀 기회로 잡으셔서 추매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분의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준 거고 보시면 급격한 상승에 지금 절반 정도 조정 준 거예요. 여기까지 조정은 놀라운 조정이 아니고 지금 아직 차트가 완벽하게 깨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45만 원 위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최근 고점 50만 원 선을 갱신하는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45만 원 부근이 첫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설령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241선까지 내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42만 원 정도. 그러면 알테오젠을 투자 중이다라고 하면 45만 원과 42만 원 이 두 구간이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타점이다 생각하시면서 분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로 빠지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 제약바이오 분할 접근 유효해 보이네요. 네,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주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정상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제약 바이오주, 그 안에서 알테오젠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수들의 선택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찐 고수인 우리 대표님의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사실 과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보다는 다음 시장 준비한다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시장에서 선택받으면 땡큐. 네. 아니면 물려도 괜찮다. 물리면 더 산다. 물려도 마인드. 괜찮은 종목으로. 그렇죠.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 세척 장비 세척하는 네. 회사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과 로봇까지? 반도체 양쪽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뭐 반도체 따라 올라가면 감사고 뭐 로봇 따라 올라가도 감사한데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그냥 뭐 여유 있게 잡죠. 한 14,000원 정도까지 한 2, 3분할 정도? 네. 두 번 정도 끊어서 그냥 그래 빠지면 더 산다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6,000원 라인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종목 이번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만약에 16,000원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에 17,000원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보면은 추세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16,000원 단기 목표가 여기 돌파하면 17,000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만나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만큼 14,000원까지 염두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 잡는 이유는 얘가 13,500원 밑으로 갔다는 건 시장이 아마 큰 사단이 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까지 탄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제우스였습니다. 단기적으로 16,000원, 2차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대표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래 QR코드 들어오시면 아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아마 그런 생각 요새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곳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이렇게까지 네. 전문가 팬들이 많은 걸 본 적이 없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저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와서 제가 교육도 해드리니까 교육 받으면서 좀 재밌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 QR 타고 들어가시면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업종과 개별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보는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10시 29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주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로봇주의 강력 모멘텀은 현대차다. CES의 기분 좋은 이 여운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금융주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가 솔솔 피어오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 레벨업의 기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의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인데 상승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TSMC가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해서 설비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올해 470억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560억 달러까지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TSMC인데 네. 이런 TSMC가 증설 투자를 우리나라 돈으로 82조를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증설 투자를 따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물론 뭐 최근에 증권사들의 뭐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는 24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TSMC의 가이던스가 높아졌고 그리고 AI 버블론을 어떻게 잠재우기 위한 그런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네. 점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15만 전자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일단 뭐 전 세계 시장에서 파운드리에서의 워낙 압도적인 TSMC고 삼성전자는 따라가기엔 사실 아직 격차가 크잖아요. 그 격차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격차는 점차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미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주를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 보시면 이제 테슬라향 관련돼서 파운드리 쪽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의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뭐 카메라 쪽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뭐 이쪽도 아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쪽도 에이직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이제 퀄컴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간의 퀄컴 이제 모바일량 관련돼서는 수주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퀄컴에 대한 수주까지 받으면서 결국엔 파운드리양에 대한 그런 매출 볼륨을 상당히 좀 늘리고 있는 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시리즈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도 결국엔 뭐 엑시노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 뭐 AP를 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탑재에 대한 그런 비중도 높이고 기종도 많이 높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파운드리랑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TSMC 쪽에서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더 강한 이유가 되는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중에서는 뭐 이나노 공정의 수율을 높이는 것, 그것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나노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수율을 높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수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기존에 받지 못했었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주도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라고 하면 이 HBM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본더다이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뛰어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HBM4로 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현 시점에서 반도체주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등 이 소부장주,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보면 다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조선방산 원전이 주도주로 올라왔을 때도 예. 일단 대형주가 끌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중소형주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받았던 것처럼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이지만 결국에는 중소형 단으로 낙수 효과가 어느 언젠간 올 것이다. 그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러셀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뭐 이런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네.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뭐 KLA랄지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ASML, ADR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어느 정도의 기운이 이제 반도체 장비단, 중소형주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어떻게 보면 포석을 두고 좀 차츰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대형주가 끌고 가는 시장에 나중에 시차를 두고 중소형주가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소부장주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박스권으로 갇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하지 못한 가운데서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뭐 10일 연속 올라가서 4,800을 찍고 네.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결국에는 코스닥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대형주 위주의 포트로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시차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섹터 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뭐 전공정 쪽, 후공정 쪽, 뭐 HBM 장비 쪽, 뭐 이런 쪽 다양하잖아요. 소재, 네. 부품 뭐 다양한데 저는 그래도 뭐 HBM 쪽에 대한 뭐 투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다른 뭐 이 디램이나 낸드 쪽 관련된 투자는 조금 뭐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봐도 HBM 쪽은 지금도 투자를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HBM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장비 핵심 종목들이죠. 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DI, 테크윙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내 탑픽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의 강력 모멘텀, 현대차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CES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만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 좀 덜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팔아낸다라고 하는 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가
로봇에 있어서의 이제 본격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이제 로봇의 파운드리화를 현대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화. 그래서 일단 로봇을 만드는 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만들고 네. 그리고 이 부품단에서는 이제 현대차 상당히 좀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다양하게 뭐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해외 쪽에서도 로봇을 만들고 싶은 기업은 현대차로 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들에 대한 밸류도 이런 점에서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60만 원까지 이제 높아진 증권사 이런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뭐 오늘은 일단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에 대한 부품을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서현이하라든지 화신 그리고 SL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배경은 역시 이 자동차도 잘 만드는 기업이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밸류 체인 안에 속해 있는 부품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도 완성차 업체에서 이 로봇 쪽으로 좀 분화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현대차 생태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개별적인 그룹주 내의 모멘텀을 봐야 될 것인지 투자 포인트는 뭐라고 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 안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밸류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올해나 내년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IPO를 준비를 해서 IPO가 되면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상장이 되면 현대차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로봇 밸류 체인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아마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밸류를 현대차 그룹이 고스란히 좀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IPO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 뭐 현대차나 기아, 현대차 관련된 그런 소속되어 있는 그런 종목보다 차라리 자동차 부품, 네. 기존의 사업을 잘 진행을 했고 캐시카우가 높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으로 전향하거나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히 밸류가 낮거든요. 아직까지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지금 PER이 뭐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갈망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 부분을 로봇이 잘 긁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기존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로봇만 하는 업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을 하는 업체들보다는 자동차나 다른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면서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시점 그 전까지는 현대차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섹터 현 구간에서 투자 판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토픽 종목도 꼽아주시죠. 일단 로봇이 지금 광풍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2차 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배터리 셀 종목들과 소재 업체들이 쫙 끌고 올라가면서 네.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 올라갔고 마지막에 이제 나도 2차 전지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는, 무작위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봇이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 부품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싹 올라갔다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 이제 CES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편승을 했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로봇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나마 엮여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과열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로봇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로봇 말고 로봇을 이제 겉다리로 기존 사업을 좀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 결국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반도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MLCC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배터리가 결국에는 2차 전지 향으로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삼성 SDI는 내년인가요? 뭐 내년까지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6만 대 이상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로봇 밸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관련된 종목들 말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오늘도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배경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결국엔 로봇에 넣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거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확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거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CES의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주문과 어떤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계속해서 좀 봐야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3차 상법 개정안 기대 솔솔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뭐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한다.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것인지 5천 피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게 이번에 가장 큰 중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건 MSCI 편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계속 높이고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올해 만약에 MSCI 관찰 국가 정도로 지정만 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00P가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달 안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오겠지만 너무 빨리 오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뭐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렇고 금융주가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상승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금융주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금융주 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이 아마도 이제 증권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은 이미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했고 배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증권주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좀 눈여겨봤을 때는 대형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에셋증권 최근에 뭐 스페이스X 투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네. 뿐만 아니라 브로커리지 영업도 상당히 잘한다. 그리고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쪽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자사주 소각 이슈에 수혜를 받는 이 종목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자사주 소각은 아무래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네. 점에서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주사들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네. 이미 많이 올라간 지주사들 말고 이제 올라가는 지주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중에서
G 그룹의 LG 그룹. LG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소버린 AI 관련돼서 이 1차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예. LG CNS라든지 LG 전자, LG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 LG 전자와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도 그런 점에서 좀 다 가치를 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네.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전자가 엄청 오르고 있네요. 이건 뭐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소브린 AI 1차 네. 등급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소리 소문 없이 피지컬 AI에 대한 그런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럼에도 소리 소문이 없을까요? 소문을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LG 그룹 자체가 이런 예.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소리 소문 없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예. 조금 좀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삼성보다는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좀 알아야 투자를 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전반적인 우리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금융주도 나쁘진 않았는데 현 구간에서는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증권주 관심 있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은 삼성 관련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삼성생명,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 평가만 보더라도 삼성생명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정도만 은행주, 증권주 제외하고 이제 보험주 쪽에서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금융주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추천해 주시죠. 예, 오늘 종목은 이제 산일전기 오랜만에 좀 가져왔는데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일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압 전압기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죠. 이제 특수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쭈그러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AI 관련돼서는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증권사 보고서 300만 원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종목마다는 좀 틀리지만 시장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산일전기 올해도 5개년도 이상 재무제표를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수 변압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송배전 전력망에도 이제 어느 정도 수주를 좀 받아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과 실적이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목표가는 앞선 고점 17만 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1,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일전기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인 거죠? 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딜사이트에서 김진경 전문가의 안목으로 인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그리고 공략주까지 든든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결되어 있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뉴욕 증시 전망을 해주셨던 게 계속해서 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혼조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또 혼조세를 연출을 했고요. 오늘 시장도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갑자기 이어폰이 망가져서 지금 부득이하게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하고 있는데 양해 바라겠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미증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과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파월의 어떤 기소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혼조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나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나스닥 100 지수가 TSMC의 사상 최대 실적과 또 금융주 호실적에 힘입어서 시초가 갭이 무려 1% 이상 뜨면서 출발했거든요. 하지만 오전에 텔레그램 공개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초가가 딱 저항대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고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상하다. TSMC 실적도 좋은데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기술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TSMC가 7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I 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요, 반도체 및 또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내의 어떤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직접적인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안 좋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슈는 여러분들 본질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의 본토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미국의 어떤 현지 팹이란 거는 그 반도체 공장을 말하는 거죠. 현재 팹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들은요, 관세 리스크도 피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장초반 코스피 강세, 또 코스피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전일 마감 무렵에 분봉이 이렇게 확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갔어요. 오버슈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코스피입니다. 다들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 궁금하실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4,855에서 4,880포인트 부근이 1차 고비라고 판단합니다. 네.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좀 강하게 밀리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닌 장대 양봉으로 그냥 강하게 돌파해버리면은 정말 모두가 바라는 5,000p, 5,00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요. 매매를 하시려면은 지금은 돈이 들어오는 섹터, 즉 로봇, 반도체, 방산, 조선 이런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들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코스피의 경우에는 극심한 과열권이다라는 점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죠. 이렇게 너무 사실 우리 증시가 역대급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급락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차하면 비중을 줄일 각오를 항상 긴장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비중 조절하는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도요, 수익률을 잘 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어제 히트픽 종목은 바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틀 전에 공략해 주셨던 HPSP가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높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전일 히트픽 주요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였었죠. 그죠? 단기 급등 이후에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HBM, 다들 모두가 HBM에 집중할 적에 이제 우리는 회로박을 보자. 그리고 회로박 중에서도 특히나 HVLP4, 즉 초저조독 동박이라는 소재가 올해부터 양산되는 이 엔비디아의 루빈급 AI 가속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스펙이라고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잠깐 주춤할 때에 이 롯데에너지는 발빠르게 이 AI 인프라 소재로 전략적인 피봇을 했다라는 건데 그 결실이 저는 올해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침 작년에 세계 최초로 또 북미 고객사 차세대 AI 가속기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올해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망이 너무나 좋은데 이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약 한 달간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보통 일반 개인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주가가 조정받으면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재 때문에 빠진 종목도 있겠지만은 그냥 전망이 너무 좋은데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과열이 돼서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너무나 좋은 어떤 저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 종목에 나와도 후속 대응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 들어오시면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 받아줘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한 말씀드려 볼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라든지 가온칩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LS 일렉트릭 등 모두 10% 넘는 수익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14일 날 추천드렸던 이 HP, SP도요. 오늘 급등을 해주면서 10% 가까운 수익이 나왔는데 우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2026년도는요.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어떤 자체 칩 개발 열풍과 또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맞물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파운드리 3나노, 2나노 등 어떤 이런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 HP, SP의 장비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요.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실적 기대감도 같이 커진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인 이런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경쟁자가 없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고객사가 장비 가격을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장비 공급자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너무나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1차 저항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37,000원 부근 되겠고요. 오늘 이미 찍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저항 때는 38,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들어오십시오. 아니면은 영상이 따로 올라갔을 때의 그 댓글에도 공개방 주소가 달리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에 들어오시면은 주식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틀 전 공략주였던 HP, SP까지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우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좀 알아봤었던 종목인데 뭐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까지 든든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의 공략 포인트는 뭘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동시에 로봇주이기도 한 제우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각종 찌꺼기와 이 오염 물질이 항상 남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완벽하게 씻어내느냐가 수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여기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졌는데 바로 이 웨이퍼를 한 장씩 정밀하게 닦는 그런 싱글형과 또 여러 장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치형 기술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어떤 고급 식당에서요. 식기를 하나하나 정성껏 손으로 닦으면서도 또 대형 식기세척기까지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HBM 공정에서는요. 납땜을 돕는 촉진제인 이 플럭스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정 방식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인데 뭐 구리기 등을 연결할 때 생기는 어떤 산화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세턴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 세턴도 역시 이 회사의 독점적인 무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HBM 적층 단수가 이번에 HBM4로 가면서 12단에서 16단으로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세정 횟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모리 업체들의 이런 어떤 투자가 HBM 전용 라인에 집중이 되면서 또 이 회사의 세정 장비 수주 규모는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성장 궤적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정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칩을 안전하게 떼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는 뭐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3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아주 얇게 만들거든요. 너무 얇아서 작업 중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정 중에는 캐리어 웨이퍼라는 단단한 판에다가 붙여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끝나게 되면 이걸 다시 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디본딩이라고 합니다. 디본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기계적인 힘이라든지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는요. 이 얇아진 웨이퍼에 마이크로 크랙을 만들거나 혹은 이게 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우스는 미국의 펄스포즈라는 기업이랑 손을 잡고서 이 포토닉 디본딩이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칼로 깎거나 열을 가하는 대신에 강력한 빛을 쏩니다. 빛을 쏴서
충격 없이 떼내는 어떤 비접촉식 광원 기술인데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2월 양산을 앞둔 HBM4 라인에서 수요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제우스는요, 단순한 이 장비 회사를 넘어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 작년에 로봇 사업부 매출이 무려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로봇들은요, 반도체 공장 안에서 무거운 웨이퍼를 통으로 옮기거나 어떤 이런 뭐 정밀한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들어가기 힘든 깨끗한 클린룸 아시죠? 반도체. 클린룸에서 제우스의 로봇과 또 세정 장비가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공장 전체의 어떤 그렇게 자동화를 또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모바일 매니플래터 기술인데 이거는 그 자율주행 로봇 여러분들 AMR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다가 로봇의 팔이 달라붙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제우스의 세정 장비랑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요. 참고로 올해 새로 지어질 팻들은요, 대부분 이제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무인화를 목표로 설계를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 때문에 장비와 로봇을 동시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제우스의 포트폴리오는 수주 경쟁에서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은 국내의 어떤 유일의 싱글 배치형 세정 기술을 기반으로 이 HBM4의 핵심인 포토닉 디본딩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고 또 로봇 사업부의 급성장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HBM 전용 라인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우스는 그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 잘 보세요. 이 A와 B 추세선 보이시죠?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A와 B 추세선을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냥 돌파해 준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추세선 하나를 돌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돌파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수급이 달라붙었다라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렇게 돌파했던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1월 초에 C도 돌파했는데 A, B, C 동시에 돌파한 건데 지금 이 C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나 뭐 한 2, 3일 정도 이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는 어떤 도지 캔들이라든지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단기적인 흐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첫 번째는 세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우스를 꼽아주셨습니다. AI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그리고 자동화 로봇 생태계를 선도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관심주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로봇주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그중에서 오르고 있는 뭐 뉴로메카나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 말고 로보티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을 봐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미 뭐 지금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막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막 신고가 나오고 있는 이런 로봇주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적도 안정적이면서도 정말 보통은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실적이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실적도 안정적이면서 앞으로 전망도 좋은 그런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건데 요즘에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걔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 어떤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덕분에 지금 우리 주변의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지 빌딩들은 이미 뭐 로봇 배송에 거대한 실험실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의 중심에서 로봇의 어떤 근육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또 배송 서비스 플랫폼까지 구축 중인 로보티즈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봇이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가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근육이죠. 그죠? 네. 참고로 저는 근육이 별로 없는데, 자, 이 근육이 필요한데, 바로 힘을 쓰고 이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이 근육. 자, 로봇공학에서는요, 이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을 바로 액추에이터라고 해요.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이 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세계적인 표준으로 통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는데, 보통의 액추에이터는 이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를 각각 따로따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해요. 근데 이 다이내믹 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그런 모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덕분에 이 로봇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부품이 됐고요. 현재 매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기술력은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아틀라스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로봇들의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미 검증을 끝냈어요. 특히 이번 CES 2026에서 공개됐던 로봇손은 인간 손에 가까운 거의 20개의 어떤 자유도를 구현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기술력이 실제로 돈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로보티즈는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 8억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몇 년 동안.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을 줄인 게 아니에요.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주력 제품들이 글로벌 고객사에서 이제 대량 양산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죠. GPM. 이 GPM이 하드웨어 기업치고는 정말 경이적인 61.7%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1분기 이후로도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이 GPM이 60%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보티즈의 이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방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기술력이 검증되니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졌는데 로보티즈는 현재 여러분들 이 마곡 본사에 연간 30만 대 캐파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10배인 약 그러니까 300만 대까지 늘리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우즈벡이냐 하면은 이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숙련된 어떤 인프라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올해 하반기에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이 로보티즈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과 중국은 사실 물량으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여러분들 수십 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이 곧 시장 지배력이 되는 이런 어떤 장치 산업의 논리가 로봇 부품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부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의 변화도 아주 놀랍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이름이 되게 귀엽습니다. 개미.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 공감되시죠? 자, 구독 모델이 있는데 얘네 구독 모델은 라스라고 있어요. RAAS라고 있는데 이 라스가 뭐냐면 로봇을 직접 사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수기처럼 매달 뭐 일정 금액을 내고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구독 모델이 되는 거죠. 이 개미 로봇은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막 엘리베이터 타요. 엘리베이터 타고, 뭐, 아파트 현관문까지 뭐, 커피도 배달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법적으로 길거리 주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인건비를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배송수단이 된 겁니다.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요, 이 구독 가입자 수가 손익분기점 BE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구독 모델 특성상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운영수익이 그대로 그냥 이익으로 잡혀버리겠죠.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매출 비중이 부품 매출을 빠르게 추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로보티즈를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사스형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또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사스형 플랫폼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많이 이용하시는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음악 들으실 때 쓰는 거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있잖아요. 그런 구독형 서비스들을 사스라고 해요. 사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로보티즈는 하드웨어 부품부터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갖춘 이런 수직 계열의 정점에 서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습니다만은 그 흑자 전환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얘도 차트가 죽입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의 추세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면 땡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A와 B와 C, D가 있죠. 이 저점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이 추세선들을 어제 한 번에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한 번에 벗겨버린 거예요. 엄청 강한 거죠. 관건은 뭐냐면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 이틀 보시다가 이 라인들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 이쁘게 지지를 받는다. 뭐 도지 캔들이라든지 혹은 뭐 단봉이 양봉이라든지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로봇주들이 보통 이 실적이 찍히기보다는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트픽주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HBM4 수율 핵심 솔루션 기업을 공개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 잡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던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자, 오늘 종목도 많이 궁금하시죠? 제 추천주가 워낙 승률이 좋고 또 수익도 잘 나다 보니까 궁금하실 텐데, 자,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의 시계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자, 26년도 1월달 현재 글로벌 메모리 업계는 이 HBM4 조기 양산이라는 거대한 어떤 흐름을 마주하고 있는데, 삼전과 하이닉스가 당장 다음 달인 2월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식화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승부처는요, 바로 수율.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 수율, 즉 불량 없는 합격품을 얼마나 많이 또 빨리 뽑아내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전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기업이 바로 오늘의 히트픽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히트픽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판의 정밀 건강 검진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 위에다가 그려진 미세한 회로가 정말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혹은 뭐 먼지나 뭐 흠집은 없는지를 이 빛의 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는 이 광학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미국 기업 중에 이 KLA라고 해가지고 걔네가 이 시장을 완전히 그냥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트픽주는 다크필드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다크필드 하니까 무슨 뭐 게임의 무슨 스킬 같죠, 그죠? 뭐 다크필드 하면은 막 몬스터 죽고, 아무튼 이 다크필드라는 기술을 국산했는데, 이 강한 빛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이 옆으로 퍼지는 어떤 산란광이라고 있어요. 이 산란광을 포착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결함까지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상용화한 이 주력 검사 장비가 다른 이 경쟁사 대비 2배에서 3배나 빠른 속도로 결함을 찾아내면서 이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덕분에 이제 이 기업은 글로벌 글로벌 공정의 표준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네. 특히나 이번에 이 HBM4 경쟁에서 히트픽주의 전용 장비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는 구조라고 제가 수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16단 이상 쌓는 HBM4부터는요, 칩을 극단적으로 아주 얇게 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칩이 휘어지기도 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크랙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트픽주 장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이 휘어져 있어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요, 미세한 균열을 완벽하게 잡아내거든요. 이미 글로벌 HBM 선두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히트픽주의 기술은요, 이 칩 표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층층이 쌓인 이 칩 내부와 또 수직 구멍의 어떤 결함까지 들여다보는 그 장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와 또 다른 장비예요. 이 장비는 근적외선을 활용해가지고 이 내부 결함을 3D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내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한 기업과 손을 잡고서 새로운 넥스레이라는 장비까지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의 분량까지도 이제 엑스레이로 잡아내는 그런 수준까지 마친 겁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은요, 이 참 신기하게도 히트픽주에게 정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미세균열 검출 장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됐다.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존 필수품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고객사들이 이 수율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전체 공정에서 이 검사 장비에만 투자하는 비중이요, 24년 대비 25년도에는 무려 2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올해는 점점 미세 공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훨씬 더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대외적인 변수마저도 이 히트픽주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SMIC라든지 혹은 뭐 YMTC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미국의 그 KLA, 아까 말씀드렸던 KLA의 장비를 이제 가져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안 주려고 하죠. 그죠? 어떻게 해서는 계속 이렇게 쉴드를 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요, 기술력이 확실히 검증이 된 이 히트픽주가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작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었던 중국의 우시 공장이 있는데, 이런 어떤 중국 현지의 수요를 이미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이 중국이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거대한 시장을 안정적인 매출처로 확보를 한 셈이죠. 자, 정리해보면요, 올해는 이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이른바 정말 슈퍼 사이클의 정점입니다. 이 경쟁에서 누가 먼저 초기 수요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엔비디아 같은 어떤 이런 메이저 큰 손들의 물량 배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 수율 해결사인 이 히트픽주의 가치는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히트픽 1봉이에요. 네. 자, A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것도 강조드린 부분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어떤 특정 지지선을 계속 건드리면서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튕기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막 깼다가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지받는, 이건 뭐냐면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상승 추세선을 꾸준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즉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이겠고, 자, 작년 12월 달에 보시면은
B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죠? 강하게 돌파했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A에서 지지받았어요.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또 재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C 보이실 겁니다. C가 저항대잖아요. 근데 저항선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보시면은 윗꼬리가 아주 살짝 달렸습니다. 뒷꼬리만큼. 종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서 종가가 크게 안 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저항대에서 한번 찍고서 빠졌는데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종가가 얼마 안 밀렸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받쳐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에 분가 기준으로 C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D 보이시죠? 네, 이 D 라인도 돌파 시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이 QR코드 꼭 찍으셔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릴 거예요.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명에 대한 어떤 제가 자세한 전략도 올려드리고 뭐 매수가, 손절가 등등 다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시장을 좀 잘 보거든요. 시장의 방향성 진짜 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팔고서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투자 꿀팁 받아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트픽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라임 히트픽은 딜사이트에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효과가 부재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정책적 변수에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현 시점의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기톡 오늘 이 시간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많이 올랐습니다만 연말에 좀 좋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고 최근에 반짝 이제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유로 보세요? 네, 작년 뭐 한번 훑어보고 가면 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통해서 빠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10월 6일 이제 전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사실은 청산 물량들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좀 횡보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1월부터는 또 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월 1일만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네. 1월 1일이 88,000달러 선이었거든요. 현재 95,000에서 6,000달러 정도니까 이미 한 1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어제하고 최근에 이제 며칠간 반등했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그거는 이제 숏 스퀴즈 물량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청산이 되고 또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롱 포지션에 대한 이렇게 투자들이 좀 배치가 되면서 예. 상승을 좀 이끌어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이제 1월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큰 폭으로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법안 연기와 함께 또 조금 빠지면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공급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에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미결제 약정이 약 30% 정도 감소를 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시장이 쌓이던 과도한 레버리지들이 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연쇄 청산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이게 감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현물 매수를 하는 이런 볼륨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레버리지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에도 매수자들이 바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서 네.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월 달에는 조금 반등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입니다. 아, 예. 일단 뭐 지난해 10월에 12만 5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8만 달러 떨어졌고 지금은 현재 이제 9만 5천 달러 선인데 롱 포지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단기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이제 단기 가격에서 네. 가면 좋긴 한데 이 단기 가격 부분들을 예상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저는 이제 단계별로 기간별로 좀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하반기 특히 이제 지난 4분기에 좀 이제 에너지들을 좀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횡보를 통해서 보여왔는데 네. 이제 다시 12만 6천의 정고점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은 이제 10만 달러 돌파까지는 크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번 한번 쉬어가는 타임은 11만 달러 선에서 이제 물량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2만 6천이라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뭐 작년에도 예상했던 바처럼 15만 달러에 근접하는 부분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지표라든지 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을 때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들로 이제 발전한다라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는 20만 달러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나오고 또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11만 달러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불안전 자산인 줄 알았더니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거를 꼭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보면은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또 워낙 또 급속도로 오르고 급속도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읽어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대비 10% 상승을 한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의 이제 변화들을 보면 26에서 48로 올랐다가 지금 이제 61로 3일 만에 이제 탐욕 구간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50%를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불과 3일 전만 해도 26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단기 반등이라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이라고 해서 ETF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이제 누적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좀 전체적으로 누적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최근 3일 동안 유입됐던 물량들이 좀 크기 때문에 누적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누적 순유입이 상승을 하면서 이전 누적치를 초과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공포 탐욕 지수에서 탐욕 구간 더 들어섰다 이런 부분보다는 분위기가 전환됐고 반전이 좀 되고 있구나. 그럼 이 추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 속에서 미국 의회의 어떤 정책적인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고 계신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예정됐던 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예. 하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법안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봤는데 어제는 이제 법안을 이제 투표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는 마크업이라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 심의를 못하고 연기가 된 올해 이달 말 27일로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실망감. 왜냐하면 거기서 회의를 해서 큰 문제 없으면 바로 이제 투표로 넘어가고 투표로 넘어간 다음에 대통령 이제 서명을 받으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규제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규제 명확화 법안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조금 이제 업계 쪽에 이제 요구사항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이견 차이 때문에 일단 27일로 연기됐다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약간 조정이 있었던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 하면은 뭐 안정적인 코인, 우량 코인이 있을 거고 밈 코인이 있을 텐데 이런 법안이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확정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에 봤을 때 밈 코인보다는 우량 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 그리고 그 중에 알트코인 중에서 또 이제 이게 좀 약간 유행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바이럴에 좀 집중되어 있는 밈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명확화 법안들, 클래리티 법안이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이 애매한 구간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이제 좀 정리해 주는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비트보다는 알트 중에서도 밈들이 네.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으로 선투자들이 일부 반영돼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진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실망감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게 지속되면서 오히려 빠지는 것은 변동성이 큰 밈코인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밈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섹터들도 뭐 각자 전문 분야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크립토 쪽에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조금 알트 쪽이나 밈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밈코인은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뭐 돈나무 누나라고 하죠.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캐시우드 전망에 대해서는 네. 국내에서 호불호가 되게 강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전에 기술주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가면서 시장을 리드했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포지셔닝에서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 사실 전망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뭐 꼭 캐시우드의 의견이 아니어도 네.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와 있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계속해서 밀고 있던 법안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시기가 이제 올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큰 그림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이건 이제 작년 3월 6일 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특히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디지털 자산 비축 추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네. 서명을 했던 그 이후의 후속 작업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전량 비축하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네. 큰 그림이었고요. 이 관련되는 법안은 이제 추가적으로는 매년 20만 개씩 해서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큰 그림을 가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것 역시 이제 클래리티 법안하고 이 내용이 패키지로 묶여서 검토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비 sak스 암호화폐 짜르는 이제 1월 내 법안을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네. 지금 이제 검토 자체가 1월 27일로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지는 빠르게 진행하라라는 의지였고 스콧 베선트 장관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시작했다라고 1월 8일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20만 개를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자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전략 자산으로 확보한다라는 표현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정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 커뮤니티 쪽에서는 최소한 20만 개는 당분간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2월 중에 상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예. 1분기에서는 하원에서도 처리를 좀 할 예정이었고 3, 4월 경에 이제 대통령 행정서명으로
법률로 이제 확정된 다음에 가동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바뀐 일정들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소식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담으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 전략은 그렇게 했지만 네. 이제 국가 비축 자산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양은 이제 20만 개를 매년 5년간 하겠다는 큰 네. 내용들이 있고 이미 작년에 보유하고 있던 부분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공급 물량들은 줄어들고 이 물량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분간 거의 한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보유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나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인 것 같아요. 워낙 좀 뭐 지정학적 리스크며 뭐 관세 재판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발언할 것인지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적인 요인으로 오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변수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당선될 때부터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정책적이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휘청휘청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는 될 수 있는데 예. 이제 이런 큰 방향으로 미국이 가고 이 기조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국가 전략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법안들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크립토 산업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어쨌든 탑10 안쪽에 있는 주요 암호화폐 자산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가게 될 것인데 이제 트럼프가 작년 4분기에 거의 크립토 관련되는 언급들을 하지 않았어요. 네. 뭐 국제적인 정세의 어떤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또 그다음에 쏟아내게 될 텐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언급들은 있겠지만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가 된다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트럼프와 파월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가 전반적인 행정부의 어떤 전략들 그리고 미국을 다시 또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의 구호들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파월은 아무래도 연준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그 지표를 보고 우리가 확인된 다음에 움직이겠다라는 후행적 의사결정을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시장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봐라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빨리 내려라 이런 얘기였고 그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다른 이제 페드 그 리모델링 하는 걸 가지고 형사 쪽까지 문제를 삼는 그런 압박들을 네.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5월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좀 친트럼프적인 정책으로 갈 텐데 지금 상반기에 어쨌든 트럼프는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금리를 낮추고 또 금리를 낮추면 이제 혜택을 받는 일반인들과 또 기업들의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 특히 석유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구조에서 두 사람 싸움으로 보이긴 한데 이 뒤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럼 크립토 입장에서는 어떠냐? 크립토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유동성 호재죠. 공급되고 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도 이해하면서 지켜본다고 하면 크립토 쪽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셨지만 일단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파월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 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1월 말에 이제 FOMC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네. 되지 않고 물론 이제 2.7%가 나왔더라고요. 2%를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예. 연준 입장이긴 한데 2.7%면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의 고용 둔화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력한 이제 변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으니까 뭐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1월 말까지 바로 인하하기는 좀 확률적으로 또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좀 동결에 대한 부분들인데 연간으로 보면 최소 2번 정도는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월까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버티고 자기 입장을 가져왔는데 뭐 남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입장 변화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느냐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 지연되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전 세계가 좀 이제 좀 허둥지둥되는 모습이고 사실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자기의 되는 화폐 건가요? 가치를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예. 건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 라는 우려가 가장 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국 화폐의 이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뭐 이란은 지금 내부 소유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 남미의 상황들이나 네. 뭐 아프리카 쪽 상황들을 보면 자국 화폐가 건전하거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힘든 상황들인데 이제 거기까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격적인 부분들을 네.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좀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통화 주권을 대비한다 이런 게 있고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자 이런 게 있고 공격과 방어가 섞여 있는 입장에서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왔을 때 우리는 사용처가 어디가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동시에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달러를 계속 발행하면 가치가 하락되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기묘한 예. 이 정책을 택해서 우리가 뭐 아무리 발행을 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얘가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처가 확보되니까 한참 동안은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돈은 찍어내도 된다라는 이 기묘한 이 묘수를 발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 사이드에서 전혀 다른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융, 한국은행, 정부 입장에서는 네. 통화 주권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금융권에서는 국내 서비스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테크 기업이라든지 조금 핀테크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하고 사용처라는 측면에서 보면 카드 사용이나 디지털 페이에 대한 부분들을 네. 잠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드사나 벤사에 대한 타격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 역학관계들이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일단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융당국, 정치권 업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짧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에 대해서 안정성이긴 하지만 혁신을 좀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여기서 은행 컨소시엄 중심이라는 부분에 강력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은 네. 이제 한국은행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된다. 뭐 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거의 화폐와 같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통화량에 대한 통화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추적이 불가능하니까요. 아니 추적은 다 가능하죠.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줄어든다라는 게 있는 거죠. 예. 한국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뭔가 내가 통제를 다 마음대로 하고 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너무 자유도가 높아진다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냐라는 베이스에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기관의 기득권을 조금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하게 좀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 한국은행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1월 14일 날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사로 나눴는데 그 무분별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네.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체 통화량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행자는 사실은 원화를 입금받은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발행 기관이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고 우리의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빼고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뭐 책임이라든지 역할 부분은 빼고 니네들이 마구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도록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51% 룰을 주장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면 더 메이저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냥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51% 룰을 두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데 51%를 가진다는 것은 사업은 모르겠지만 통제는 내가 할게라는 거가 너무 드러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고 사례로 언급하는 게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몇 가지 종류 중에서 알고리즘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100% 달러나 원화 담보를 하는 네. 담보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는 전혀 다른 발행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립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일반인들은 테라루나 사태 때 문제 있었지 그런 문제 그죠. 생기면 안 우려가 돼. 크죠. 이렇게 가는 이제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매우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안정성이라는 키워드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정성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키워드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자율성. 했을 때는 규제 철폐, 불합리한 규제 완화, 네.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고 줄여주는 부분들인데 안정성이라는 얘기 그 뒤에는 내가 막 규제할 거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혁신금융의 한 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시장도 나가야 되고 네. 새로운 사용처도 개척해야 되고 기존 사용처와의 경쟁 관계에서 좀 손바꿈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혁신을 끌어가는 부분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방식은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사업적인 기회, 시장의 기회를 저해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결국에 뭐 은행이냐 빅테크냐 뭐 어느 쪽으로 주도권이 쏠릴 것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네, 이제 예, 현실에 대한 이제, 얘기. 아쉬움은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규제 산업이고 정책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좀 큰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어를 보면 은행권이 있고 테크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쪽이 거래소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보시면 한국은행의 입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이 나오면 네.
새로운 금융으로서 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하면 통제권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꼭 잡고 있어야지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테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싶고 제도권을 진입을 하고 싶은데 네. 결국 힘이 약한 부분들이고요. 거래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나면 결국 거래소 중심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와 이제 두나무의 이제 합병에 대한 작년 소식은 매우 큰 소식이었고 살펴보시면 원화 거래소를 하고 있는 코빗이라든지 코인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배구조가 네.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까지 연장해서 볼 수 있어서 갑자기 거래소가 매우 좋은 매물이나 또는 투자 수단으로 지금 기업들과 투자자 쪽에서는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술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성장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부분들은 규제사 압력이기 때문에 정부와 일단 금융권에 강한 입김이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부가 좀 기업들의 기술 기업들의 힘을 실어줘야 될 시기다 네, 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안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양강 구도를 펼치게 되겠는데 어떤 기업이 좀 앞서 있다고 보세요? 네, 기술 기업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볼 수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사실 최근의 행보들이 조금 아쉽죠, 그죠? 이제 네. 장이 올라가는 주가도 데도 그렇고요. 불구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됐던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지급 결제 수단에서 넘어서서 금융 인프라의 핵심 동력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발표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쭉 발표된 내용을 보면 워낙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팬덤들 그리고 전체 계열사 중에 엔터 계열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팬덤을 기반으로 한 IP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전략들은 가지고 있고 네이버는 워낙 기술 기업이고 전반적으로 커머스까지 포함하는 전체 아우르는 포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다시 두나무라고 하는 거래소까지 이제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합쳐서 시장에 나가 보겠다고 하는 건데 어제 이제 K 국가대표 AI에서 네이버가 탈락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AI를 가지고 드라이브 하겠다는 부분에 좀 사실은 되게 치명적인 타격을 좀 입은 상태고요. 네. 두 기업 모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 포석 상태로는 거래소를 합병한 네이버가 좀 장기적으로는 좀 카카오보다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관점에서는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이 크립토를 정말 이제 불안정한 자산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전자화폐, 화폐 단위로 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네. 이게 크립토다라고 보지 않고요. 조금 변동성이 있는 리스크 있는 자산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ETF가 출시된 크립토들은 그냥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거기 때문에 만약 크립토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올해 조금 포트에 담아 보시고 좀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고 또 투자 역량이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확대 양상, 그 변동성 여러 가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투자의 방향성 여러 가지들 정책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